자, 봅시다. 반민족행위 처벌법부터 91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친일파 처단하기 위해서죠. 앞에서 우리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정은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전혀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 북한에 비해서도 더 안 됐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요 시기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948년 9월. 48년 8월에 정부가 세워졌는데 제일 급한 거였다는 거죠. 친일파 청산이 제일 급했다. 그러니까 48년 9월 22일에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고 헌법에 근거해서 법을 통과시킨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반민특위라고 하죠. 그래서 반민특위가 설치되고 특별재판소가 설치가 돼서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뭐 사실은 독립운동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런 김상덕, 김상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한 10여 명이 구성을 해서 반민특위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반민족 행위자, 말하자면 친일파를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자, 이 친일파를 구속하는데 대표적인 친일파가 아마 여러분 들어봤죠? 박흥식 들어봤어요, 여러분? 노덕술은 들어봤죠? 박흥식은 누구냐면 종로의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처음 열었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사실 종로의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 지금의 종각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종각 근처에 종로 이가쯤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화신백화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의 백화점은 1920년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뭐 미쓰비시 이런 백화점이 들어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본으로 만든 백화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 박흥식이 화신백화점을 만들었을 때 31년인가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친일적인 성향이 있었고 심지어는 박흥식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2대 사서 일본에 헌납하기도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비행기를 사서 헌납을 하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친일 행위를 하게 돼서 이 사람이 1호로 잡혀왔고요. 그 다음에 이광수, 최남선은 뭐 우리 너무 여러 번 나왔었죠. 이광수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썼던 노덕술이 누구냐면 친일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했던 요 대표적인 친일 경찰로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이 노덕술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을 이어갔는데 왜 우리 암살이냐? 그 이정재 나와가지고 막 재판받는 장면 나온 거? 그쵸. 그 영화에서 이정재가 막 있잖아. 막 이렇게 풀어헤치면 저고리를 풀어헤치면서 뭐 여기에 총알이 한 방, 여기에 총알이 한 방 뭐 이러면서 자기 독립운동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재판들을 하게 돼요. 실제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친일파들을 구속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형이 선고됐더라도 중간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감옥에 가서 형을, 뭐 사형은 당연히 없었고 형을 살았던 사람, 진짜 감옥에 가서 이렇게 집행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네, 한 명도. 1도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911페이지에 반민특위 활동이라고 해서 이광수, 최남선 지금 나와 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사실 이 활동을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로 활동해서 세력이 없었던 이승만은 친일파들까지도 다 자기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왜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실 그게 굉장히 명언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내 밑에 있는 친일파애들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치안 공백, 그러니까 친일 경찰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밑에는 이 사람들을 만약에 다 잡아가잖아요. 그럼 치안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잡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국회 안에도 프락치가 간첩이에요. 프락치가 있다. 그리고
북한하고 주장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젊은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처형하기도 했어요.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라는 사람을 처형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고, 그러니까 국회 안에 빨갱이 있다, 간첩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잡아갔던 사건. 그 다음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들을 보내서 습격했던 사건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못하게 방해를 했었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민특위의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1950년 6월까지였어요. 그런데 1948년 8월까지 활동 기한을 거의 한 10개월이죠. 그 정도를 축소를 시키면서 반민특위 활동을 짧게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일파 청산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 정권을 이어가게 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뭐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은 뭐 누구네 아버지가 뭐였다는 둥, 누구네 할아버지가 뭐였다는 둥, 뭐 연예인 누가 나오면은 뭐 누구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였다는 둥, 뭐 자귀를 받았다는 둥, 지금도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가 반민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자, 여러분 911페이지 맨 마지막에 법령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법령이 제시되고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무슨 법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민족행위처벌법 한번 보시고, 제가 항상 여기 수업하면서 같이 비교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35년간 친일이란다.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을 때도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점령을 몇 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독일의 지배에 참여했던 부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말하자면 점령을 당했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요 부역자들, 그러니까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재판정에 세워서 감옥에 보내고 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재판정에 섰어요.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왜냐면 그 사람이 독일군이 운영하는 어떤 이제 기관의 경비였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내서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를 재판정에 세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형당한 사람도 몇만 명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35년이었는데도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구나. 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뭐 당연히 없겠지만 만약에 있으면 누가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어디에서 통과시킨 거냐? 재헌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농지개혁법도 마찬가지예요. 재헌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거죠. 재헌국회의원은 1948년 5월에 만들어져서 1950년까지잖아요.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재헌국회 안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요 두 가지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들을 그 재헌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자, 그러면 농지개혁법 봅시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의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자가 유전,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떠올려 보세요. 땅을 가진 사람이 경작하는 거예요? 소작농을 데려다가 경작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소작농이나 뭐 농민이나 뭐 이런 노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작을 시키죠. 땅을 가진 건 부유층, 양반이나 귀족,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건 농민, 요거 안 된다. 농민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농지개혁법이고요. 자, 이 농지개혁법 같은 경우는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고 1950년 3월에 일부 수정돼서 시행이 됐다가 57년에 완결. 결국에는 57년에 농지개혁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50년부터 시작해서 57년까지 완성된 거예요. 그게 바로 농지개혁법이고, 자, 원칙은 이겁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상매입 또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요거 우리 아까 설명했었죠, 여러분? 자,
삼정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삼정보의 땅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살려고 해도 삼정보만 살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런 설명했었죠. 내가 만약에 10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 좀 땅이 많아서 10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3정보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7정보는 나라에 유상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상 매입이라는 건, 유상 매수라는 건 유상, 돈을 받고 매입, 나라의 땅을 판다. 내가 만약에 3정보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땅을 나라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나는 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라에서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1948년 우리나라 정부에 돈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그래서 돈으로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나한테 이런 걸 줘요. 지가증권이라는 걸 줘요. 지가증권이라는 게 이제 증서야. 나중에 너한테 돈을 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 같은 거죠. 나라에서 나한테 외상 치는 거지. 그래서 지가증권이라는 걸 받고 그 대신 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땅을 모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거를 유상 분배를 하는 거예요. 유상 분배도 마찬가지로 땅 갖고 싶지? 사면 돼. 근데 어떻게 사냐면 그러면 농민 같은 경우는 땅이 뭐 돈이 있어야 땅을 살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땅을 못 산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정보 정도가 상한선이니까 자, 이 정도의 땅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 땅이 이제 뭐 한 3정보 정도 된다고 치면 요 땅의 평균 수확량의 1.5배를 가격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평균 수확량의 1.5배를 가격으로 책정하는 건지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원래 100가마니 정도의 땅이 나온다고 칩시다. 쌀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의 가격은 150가마니의 가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평균 수확량의 1.5배를 이 땅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요 가격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매년 30%씩 5년간 분할 상환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냐? 이해되죠? 야, 진짜 수포자인 나도 이해하는데 다 알아들었지? 그래. 얘들아, 이해됐지? 평균 수확량의 1.5배를 가격으로 산출해서 이걸 5년 동안 나눠내니까 결국에는 1년에 30%씩 내는 거잖아요. 30%씩 이 땅의 가격에 대해서 30%씩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한다. 자, 여러분이 이 표현 30%씩 5년간 분할 상환 이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너 땅을 사고 싶지? 돈이 없지? 이렇게 사면 돼. 쉽게 말하면 5년 할부로 사. 말하자면 네,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줄게. 지가증권. 그 대신 나한테 땅을 넘겨. 그래서 이렇게 지주한테는 땅을 나라에서 사고 농민한테는 땅을 좀 싼 가격에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분배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농경지라는 건 뭐냐면 왜 땅은 임야도 있잖아요. 야산도 있고 뭐도 있고 농경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농경지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가 아니라 농경지만 대상으로 삼정부라고 하는 딱 그 정해진 면적이 있어요. 그만큼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 이상은 다 팔거나 살 수 있다. 그 이하는. 자, 그 다음에 결과. 자, 결국에는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가 확립이 됐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 지주계급이 없어졌어요. 땅 막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농경지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 지주계급은 소멸했다. 없다. 지주는 없어 이제. 땅이 엄청 많은 사람은 없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기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 분배하는 거랑 공산화 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자, 여러분 보시면 1950년 3월부터 1957년까지 토지개혁이 있었다고 했어요. 농지개혁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 중간에 딱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중에 농지개혁을 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전 같으면 이 6.25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냥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게 단순히 전쟁이 아니고요.
이 공산당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마을을 점령하지? 그럼 단순히 그냥 마을을 점령하고 또 군인이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을 점령하면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지주나 자본가의 땅을 다 빼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 작업을 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인민군이 나한테 땅을 줬어? 땡큐지. 지주를 죽였어? 그동안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는데 쟤네가 해줬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내려오고 전쟁하고가 아니라 내려와서 주민들을 사상교육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을 공산화되게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근데 남한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더 빨리 공산화될 수 있었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땅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토지개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땅이 있어. 근데 오히려 땅이 생기니까 땅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남이 주는 땅을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지만 보시면 중소지주층의 근대 자본가로의 전환은 실패돼.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나라에서 의도한 건 이런 거예요. 자, 나라에서 의도한 건 땅을 팔았죠. 그러면 아까 지가증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나한테 돈을 주거나 또는 지가증권을 줬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공장이나 회사를 차려서 자본가가 돼야 자본가로 성장을 시켜야지. 말하자면 지주를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가 돈을 좀 갖게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이나 회사를 차리면 산업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산업화까지 같이 이루어야지. 자, 토지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였거든요. 토지개혁도 하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도 분배하면서 산업화로도 발전하면서 요거를 목적으로 했어요. 나라에서는. 하지만 중간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 깨졌지. 왜냐면 지가증권 들고 있다가 죽거나 뭐 지가증권 잃어버리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6.25 전쟁이 중간에 터져버리면서.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농경지에 한정했는데 농경지 말고도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과수원, 뭐 임야 이런 거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농경지에만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만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전부의 토지가 다 농지개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지에 한정됐다는 거. 그 다음에 대금 상환 부담. 아까 30%씩 5년 동안 나눠내면 된다고 했지만 그게 말이 쉬워서 30%지 그 금액도 되게 많으니까 결국에 나는 그거를 못 내. 돈이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소작농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이 사라졌다는 거, 자영농이 늘어났다는 거,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늘어났다는 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농지개혁과 토지개혁, 우리 남한의 농지개혁,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실 게 북한은 46년 3월에 우리나라는 49년 6월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러니까 북한도 정부 수립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토지개혁이 먼저 이루어졌고 북한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요. 다 뺏어가서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땅을 뺏어가서 나눠줬다고?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에요. 경작권이에요. 경작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무상 몰수하면서 땅은 이미 누구 거가 된 거야? 이거는 다 당의 거가 된 거지. 공산당의 것이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 토지조사 사업처럼 땅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냥 당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무상 분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이제 소유권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둘 중에 누가 먼저 했어요? 북한이 먼저 했지? 아무래도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남한은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우리가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먼저 한 거에 무조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북한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았구나. 왜 맞아요. 맞는 설명이에요. 알겠지? 우리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작권만 인정하고 우리는 소유권,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유상물수 유상분배인지 무상물수 무상분배인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수립해가지고 뭐 북한 정권 수립은 뭐 아시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뭐 우리가 북한 정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자, 봅시다. 평남건국준비위원회 조만식. 이 사람 민족주의자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숙청당했지. 당연히 숙청당하죠. 자, 그 다음에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간접통치. 아까 기억나죠? 미군 정원 직접통치, 북한은 인민위원회라는 중간 기구를 딱 만들고 간접통치. 물론 인민위원회의 최고 인물은 누구? 김일성이겠지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자, 그리고 책임비서 김일성이 주도권 장악하면서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북조선 5도 행정국을 만들어서 기초행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이게 다시 임시를 떼버리고 인민위원회, 그리고 북조선 노동당이 창당되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도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남한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북조선 노동당과 합당해서 조선 노동당, 지금도 북한의 대표적인 정당? 네, 그게 조선 노동당이죠. 자, 그래서 위원회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을 선출했고 토지개혁,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우리 토지개혁,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토지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북조선 노동당, 그 다음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리고 인민군이 창설되죠. 조선인민군, 네, 북한군이 만들어지고요. 48년 2월에. 그 다음에 남북협상에 참여했지만, 자, 우리 남북협상 아까 나왔잖아요.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 김두봉 만나러 갔는데 성과 없었다. 왜냐면 김일성은 남북협상을 하는 과정에도 계속 지금 정부 수립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통일 정부 수립을 논의하려고 모인 건데 실제로는 뒤로 북한 정권을 따로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까 말했죠. 자, 9월 9일 우리나라 8월 15일, 북한 9월 9일. 그래서 북한은 9월 9일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수상은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박헌영은 남한에서 조선공산당 활동하던 사람이 북한으로 올라간 거예요. 박헌영이. 그 다음에 수도 서울, 임시 수도 평양.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지금 현재 북한 수도는 어디? 평양이잖아. 근데 수도가 서울이야. 뭔 소리야? 쳐들어오겠다는 거지. 서울을 뺏으러. 전쟁이 난 거지. 그래서 수도가 서울이라고 했는데, 처음엔 했는데, 물론 지금은 당연히 평양이 수도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북한이.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가봅시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자,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의 시작이죠. 냉전의 시작.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됐고, 자, 남한에서는 미군이 일부 고문단만 남겨놓고 철수하게 되고요. 이제 나라를 세운 뒤에 철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남북한의 대립이 심화됐는데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뭔가 충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6.25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도 또 뭔 일이 있었겠지, 뭐 작은 충돌이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워낙 그 휴전선 근처, 그러니까 휴전선이 그때는 38선이죠. 38도선 근처에서 워낙 많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의 통일론은 북진통일론입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죠. 그리고 김일성은 민주기지론, 말 그대로 남한을 차지해서 민주기지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내세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배경은 사실 이거예요. 우린 이것만 알면 돼요. 에칫은 선언, 에칫은 라인이라고도 해요. 자, 아시아 방어선, 극동 방어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장관 에칫은이
이 이제 라인을 발표했거든요. 그 라인이 여러분 915페이지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그 라인 밖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이 극동 방어선에서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빠져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야? 아, 미국이 안 지켜줄라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치슨 라인을 설정을 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소련과 중국,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남한은 안 지켜줄려나 보네 라고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쳐들어오는 계기가 된, 그게 바로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 이 에치슨 선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도, 시기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6.25 전쟁의 과정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배치되기도 하는 게 에치슨 라인이거든요. 에치슨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950년 1월 1950에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6.25 전쟁 봅시다. 자, 6.25 전쟁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전쟁은 뭐가 중요해? 과정. 네, 전쟁은 과정. 전쟁은 순서. 이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전쟁은 과정이죠. 자, 봅시다. 북한군의 남침. 얼마 전에 요즘 학생들은 이거 북침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빵 터졌었는데 왜 북침이라고 애들이 생각하냐?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북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러면. 남침이다, 남침. 자, 북한군의 남침이 있었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950년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군대에서 막 나가고 하는, 지금처럼 이제 뭐 나오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병들은 휴가도 갈 수 있고요. 주말에 나갈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주말에 되게 휴가를 많이 갔었대.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거야, 다. 그래가지고 이때 남침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귀하는데도 한참 걸렸다고 해요. 자, 보시면 1950년 6월 25일 이제 북한군의 남침이 있었고, 갑자기 새벽에 공습을 말하자면 이제 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자,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죠? 서울을 빼앗길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얘기했냐? 이미 본인은 대전으로 내려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 뭐 저녁은 뭐 어디 가서 먹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언장담하면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미리 해놓은 거였어. 녹음도 해놓고 본인은 이미 대전으로 탈출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탈출한 뒤에는 한강의 인도교를,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폭파해서 그 다리를 건너고 있던 몇백 명의 또 우리나라 시민들은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다리를 폭파한 이유는 대통령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북한군이 못 내려오게 해야 되니까 다리를 폭파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도교 폭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죠. 자, 어쨌든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라고 했는데, 낙동강 전선이면 여러분 교재 916페이지에 거기 지금 첫 번째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아래 조금 있죠? 네, 거기가 낙동강 벨트예요. 낙동강 전선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전 국토를 거의 다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고, 당연히 수도는 부산으로 옮긴 상태로 이렇게 북한군의 남침,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그러니까 2달 만에 거의 다 빼앗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엔군은 1950년 7월에 참전하게 되는데, 참전을 결정한 건 6.25 전쟁 일어난 다음 날이에요. 1950년 6월 26일이죠. 6.25 전쟁이니까 25일 다음 날인 26일에 참전을 결정했고, 16개국에서 참전을 하기로 하고 더 많은 나라들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정작 이제 참전하게 된 건 7월에 참전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작전권도 이제 넘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16개 나라는 옆에 나와 있네요. 유엔 참전국 16개 나라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죠.
자, 여러분 뭐 이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있고 그렇던데 어쨌든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희박했대요. 그래서 작전을 굉장히 잘 짰다고 해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미리 점령을 하고 그 섬을 통해서 이제 기지를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천으로 상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바로 또 서울을 차지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928 서울 수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을 뺏긴 지 딱 3개월 만에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서울은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해서 요즘에도 가끔 9월 28일 날 행사를 합니다. 928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을 빼앗았으니까 쭉 밀고 올라가야죠. 38도선을 돌파한 10월 1일. 여러분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냐? 바로 이 38도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국군의 날이고, 자, 그 다음에 10월 19일 평양까지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공산군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의 개입이 있었죠. 중국 공산군이죠. 예, 중국군의 개입이 있었고, 이 중국군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인해전술이라고 해서 사람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로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총탄의 숫자보다 중국군의 숫자가 3배쯤 많았대요. 그 정도로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퇴각. 그래서 이 퇴각 작전이 바로 이 흥남 철수 작전이죠. 말 그대로 흥남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연합군의 이제 함대, 해군 함대가 미국 해군 함대죠. 그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몇만 명의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이제 피난민들이죠. 피난민들이 거기에 이제 피난을 가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내려오면 그 사람들은 북한 군에게 다 죽는 거예요. 중공군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2대의 연합군 함대에 꾸역꾸역 실어서, 이제 왜 배 같은 경우는 승선 인원을 넘어서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몇만 명의 사람들을 꾸역꾸역 배에 태워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같이 탈출을 시켰다. 그게 바로 흥남 철수작전이고 1950년 12월 22일경부터 한 크리스마스 그 즈음까지 이렇게 흥남 철수작전이 있었고, 이때 또 재미있는 얘기가 배에 탔던 인원보다 배에서 내린 인원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탔던 사람보다 내린 인원이 왜 더 많아? 3명 더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배 안에서. 애기 셋이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요때 딱 즈음이죠. 애기가 셋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도 그 양반들은 자기들끼리 만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한번 TV 나온 거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락도 한대. 만나기도 한대.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태어난. 그래서 어쨌든 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왜 우리 국제시장 그 영화 보면은 부산에 막 피난민들 모여 살고 하잖아요. 딱 부산에, 거제에 이런 데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산에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고 국제시장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국군과 유엔군이 이렇게 퇴각을 하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어디까지 퇴각을 했냐? 서울을 다시 뺏기게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번 뺏기고 2번 되찾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나서 다시 되찾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죠. 자, 서울을 지금 2번째 뺏긴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사후퇴라고 그래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사후퇴가 서울을 2번째 뺏긴 거. 그래서 일사후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다시 되찾았죠. 자, 그리고 평택 오산까지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내려와서 쭉 밀려가지고 평택 오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서 38도선 부근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반격을 해서 38도선 부근까지 진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소모전이 벌어지게 되죠. 38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서로 북한군과 이제 유엔군이, 남한군이 한치도
나서지 못하는, 나가지 못하는 딱 그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게 되자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돼요. 휴전 제의는 소련이 했다는 거. 소련이 휴전 제의를 하게 되고,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휴전 반대 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승만 정부죠. 이때 이승만 정부에서는 휴전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휴전회담은 진행이 됐고요. 자, 개성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군사분계선 설정과 중립국 감시기구 설정,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이 휴전회담의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거의 만 3년쯤 되죠. 만 2년쯤 되죠. 요 시기 동안에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휴전회담이 오랫동안 걸린 이유는 여러분 917페이지 한번 보세요. 917페이지에 자, 휴전회담의 쟁점이 있어요. 쟁점. 요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정을 못 본 거야. 그래서 2년 넘게 걸린 건데, 2년쯤 걸린 건데, 자, 뭐 때문에 그랬냐? 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 그 다음에 포로 송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중에서는 포로 송환 한번 볼게요. 자, 유엔군은 뭐라고 했냐면 개별 자유 송환.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자. 포로가 잡혔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자. 개별 자유 송환. 자, 공산군 측에서는 전원 강제 송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나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립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만약에 내가 인민군이었어. 포로로 잡혔다, 내가. 그러면 나는 포로 송환, 자동 송환하면 나는 어디로 가요? 난 당연히 북한으로 가겠지. 근데 문제는 나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공포론에 나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북한으로 무조건 보내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자유 송환이냐? 그다음에 일괄 전원 강제 송환이냐, 이걸 두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됐냐? 개별 자유 송환으로 결정이 됐고, 하지만 개별 자유 송환에는 나는 반대한다. 이승만 정부에서 반공 포로를 석방해버려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잡혀있던 반공 포로를, 아직 이게 완전히 결정은 됐지만 아직 이게 포로 송환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휴전회담에 관한 것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날 뻔했다. 그게 바로 휴전회담의 위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다시 전쟁이 났으면 또 싸워야죠. 뭐 또 싸워야 되는데 굉장히 또 소모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1953년 6월이에요. 휴전협정 직전이죠. 6월이면. 그런데도 이거를 미국이 이제 대강 무마를 하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없었던 일처럼 돼버렸고, 자,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자, 휴전협정은 유엔군 대표와 북한군 대표, 그리고 서명.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누가 서명했냐. 물론 사람 이름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나라를 물어보는 거죠. 자, 유엔 총사령관 클라크죠. 클라크는 미국이겠죠. 그 다음에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북한, 미국. 자, 그 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그래서 중국. 자, 그러니까 사인은 어느 나라에서 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사인은 누구누구랑 했냐. 자, 미국,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인 클라크,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그리고 중국에서는 펑더화이가 사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왜 남한은 빠졌어요? 한국. 자, 모든 군사에 관련된 권한을 유엔에 넘겼기 때문에 한국은 제외되죠. 자, 그 다음에 소련은 왜 참여 안 했어요? 소련은 왜 사인 안 했어요?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소련은 참전국은 아니지만 휴전회담을 제의하긴 했죠. 그리고 북한을 지원해 주기는 했고. 알겠죠? 자,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에요. 사인할 수가 없어. 조건이 안 돼. 사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모든 권한을 미국에 넘겼어. 사인을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북한, 중국에서 사인을 하게 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이 결국에는 성사가 되죠. 여러분 혹시 고지전이라는 영화 봤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아까 그 2년 동안 휴전협정을 하는 그 사이에 휴전선, 그러니까 38도선이죠. 38도선 주변에서
계속 공방전이, 소모전이 벌어지는데 왜냐면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그 시점의 땅까지가 우리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북한군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군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낮에는 북한군이 차지했다가 밤 되면 우리가 뺏고 다시 낮이 되면 북한군이 와서 또 점령하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밤 되면 뺏고 이거야. 소모전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무기를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다 고기고기서 싸운 거예요. 그런 소모전이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영화가 고지전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마고지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영화에서는 이제 에록고지라고 나오는데 백마고지라고 하는 실제 전적지가 있죠. 지금도 남아있죠. 자, 그러면 휴전협정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불안한 건 뭐냐? 야,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냐? 굉장히 불안했겠지.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1953년 10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7월, 그 해 말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거 뭐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우리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고, 그러면서 제네바 협정이라고 해서 요 이제 스위스 제네바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스위스는 요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또 우리나라에 관한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기도 해요. 물론 별다른 상관은 없었지만. 자, 전쟁의 피해 볼까요? 수백만 명의 사상자, 전쟁 고아, 이상가족, 산업시설 파괴, 그 다음에 남북한이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죠. 자, 그리고 휴전협정 이후에 일들 보시면 자, 국군이든 유엔군이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민간인 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도연맹 사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내가 공산주의자였으면 근데 전향을 한 거지 이제 해방 즈음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문제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공산주의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오면 협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내려와서 협력하기 전에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게 바로 보도연맹원 사건이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빨갱이였었던 사람, 공산주의였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지역의 뭐 면사무소 이런 이제 공무원들이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그냥 이름을 가입한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뭐 공산주의였었던 사람들이 전향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을 6.25 전쟁이 터지자 죽인 거예요. 몇 달 만에 몇만 명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보도연맹원 사건이고, 그 다음에 노근리나 거창 양민학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민간인들을 죽인 사건. 네, 그 마을의 민간인들을 죽인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영향 보시면, 자, 정치적으로는 이승만의 독재나 김일성의 독재를 강화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전통적 사회구조가 붕괴됐고요. 자, 미군을 비롯한 서양의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서구 문화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죠. 아까 제네바 회담, 우리나라 참전국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성과는 없었다는 거 1954년이에요.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918페이지까지, 네, 918페이지 6.25 전쟁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